저번 시간에 이거 오늘도 또 플라멩고 보고 동영상 안 나오겠니? 돼요? 잠깐 카톨릭 교회만 보고. 자, 카톨릭 교회 스페인을 이해한 지 반드시 카톨릭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페인의 카톨릭 교회는 서고트 왕국 시대부터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죠? 서고트 왕국 때? 기억나요? 이 강의실 보니까 이 강의실이 내가 1년에 몇 번씩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시할 때, 수시할 때, 수시 면접 혹시 들어온 사람들 있나? 국제 전형이나 우리 수시 면접하거든요. 면접하면 꼭 여기가 고사 공부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실을 별로 오기 싫어하는 게 수시할 때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무슨 입시가 많아가지고 여름방학 때부터 12월 달까지는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강의기만 생각하면 여러분도 입시 안 뭉겠지만 나도 입시 때 되면은 악몽이 시작돼요. 저는 이 강의실 있고 싶지 않은 강의실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게 됐네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다음 주 치야 돼? 다 고치고 있는 중이라서. 월요일에도 수요일날은 불러 할 수 있다고 어디 또 이제 꼭 매번 그래요. 자, 학기 초에 썼는데 기억 안 나는 모양인데, 서고트 왕국 옆에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하고 귀국들 간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카톨릭 교회한테 왕위 계승 관련한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서고트 귀족들 간의 왕위 계승 싸움이 벌어지고 귀족들 간의 정치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슬람이 쳐들어오니까 피지배 민족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문제를 오히려 환영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이슬람이 한 달 만에 전 이베리아 국토를 유지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 경쟁에 기독교인들이 지쳐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슬람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그거를 반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별로 없었고요. 요거는 학기 초에서 했던 얘기고, 어쨌거나 서고트 왕국의 그런 왕위 계승 문제로 서로 간에 해결해 보니까 그때부터 카톨릭 교회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이 쳐들어와요. 성전을 버려야 되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러 번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이름하에 모든 게 카톨릭 교회의 권한이 스페인에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세 번째, 스페인에서 또한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카톨릭은 사실은 로마 교황청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확립된 다음부터는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교황도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로마 교회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에요.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한국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세 때 모든 유럽의 카톨릭 교회들은 로마 교황의 명령을 받아야 됐지만 스페인만은 예외였어요. 스페인은 단 한 명이 십자가 전도 보내지 않았었죠. 왜? 그 땅 안에서 매일같이 성전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스페인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게,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게 성전을 버리는 국가는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최전선했었던 게 바로 어디예요? 스페인 카톨릭 교회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했는데, 중세를 지나면서 가우디오, 이슬람과 전쟁을 벌이면서 가우디오 전통이 정착했다고 했죠. 그 가우디오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를 대결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 가우디오들이 하느님의 권능까지 물려받게 됐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카톨릭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우디오들은 하느님의 권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 와중에 카톨릭 교회가 더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우디오와 한마디로 정치와 교회의 유착이죠. 정경 유착이 아니라 정교가 유착을 하는 거죠.
자,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해요. 이런 전통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있는다? 라틴 아메리카에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톨릭 교회는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타파하려고 벌여졌던 혁명이 1910년에 발생한 멕시코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늘날 멕시코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쿠바를 제외하죠. 쿠바 혁명이 성공했으니까 멕시코와 쿠바를 제외하고는 카톨릭 교회가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정치는 까우디오로 대변되는 그 전통 이어가는 대지주, 오늘날은 불을 걸머진 경제 권력 독점한 지배층이 정치 권력까지 독점하고 이들과 군부와 카톨릭 교회가 이어지는 삼각 트라이앵글, 다시 말해서 대지주의자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자 정치 권력까지 진 그룹과 정복자의 후손들이죠. 대지주,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와 군부가 삼각형으로 이어져서 거대한 먹이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거는 깬 나라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쿠바. 멕시코 혁명은 미아니 혁명으로 끝났고. 자, 멕시코는 한 가지 참고로 이야기 때 하려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멕시코는 1910년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면서 카톨릭 교회와 국교를 끊었어요. 모든 국가들 바티칸과 국교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도 바티칸은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 외교를 관계를 맺고 있고요. 하지만 멕시코만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거의 한 100여 년 만에 무너졌던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끊었던 건 뭐예요? 멕시코에서만큼은 카톨릭 교회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나머지 국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같은 경우 있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 호적을 어디서 관리해요? 호적대로 어디가? 공사부서 가죠. 자,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그런 호적 같은 거 출생 기록을 어디서 관리한다? 교회에서 관리해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교회 저게 올리잖아요. 이혼이 절대 불가해요. 이혼 안 돼요. 이혼 허가를 받으려면 로마 교황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20-30년 걸려요.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하려다가 길게 끄니까 참지 못하고 결국 카톨릭과 국교를 단절해버리고 성공에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콜롬비아 사람이야 아니면 뭐 페루 사람이야 이혼을 하고 싶어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국교를 단절하겠지만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 교회법에 따라 결혼하면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혼들이 많아요. 어떡하죠? 그냥 별거를 해요. 별거하고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이혼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교회법에 따라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시민법에 따라서 결혼해요. 시민법에 따라서 뭐냐면 그냥 헌법 있죠. 민법에 따라서 결혼해요. 근데 민법보다는 교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혼식은 못 올려요. 왜 못 올리냐? 한국처럼 이런 결혼식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콜롬비아나 페루나 이런 데서 결혼식장 사업하면 잘 될지는 모르겠다. 교회법에 저걸 따라서 결혼하라고 그냥 민법에 따라서 결혼하려면은 결혼식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혼식장 마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영화 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 시청 가서 있잖아요. 서명만 하면 돼요. 결혼식 올리지 않고. 그러면 부부는 민법에 따라서 인정을 해요. 하지만 교회법에 따라서 결혼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 결혼식에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한국 같으면 결혼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쵸? 빌리면 되잖아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뭐 그런 거 없죠?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없고 그냥 보통 야외 결혼식장 빌리죠? 교회에서 안 하면은 카톨릭 교회는 그렇고 미국은 프로테스탄트니까 개신교는 그런 거 없고 뭐 카톨릭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법에 따라서 결혼해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이혼한다고 해서 뭐 카톨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남미 국가에서는 부모가 있잖아요. 물어봐요. 딸이 남자친구 데려오면 꼭 물어봐. 아버지 딸가 아니라 부모님이 물어보는 게 있어. 아버지가 사이 될 사람한테 교회법에 따라서 결혼해야 돼? 아니면 민법에 따라서 결혼해야 돼? 대부분 남자들은 민법에 따라서 결혼하고 그 친정아버지 될 사람은 교회법에 따라서 결혼하고 원해요. 이혼이 절대 안 되니까. 그 차이를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 사슬을 끊으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70년대 브라질에서 출발한 나치랑 출발 해방신학이에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 가잖아요. 시골 가면은 노동자들이 많은데, 농민들이 많은데 가면은 카톨릭 신부들이 강론 자리에서 해방신학 논의하고 마르크스 엥겔주의를 논의해요. 아직까지도. 해방신학이 한국에서도 80년대 대학가에서 바람을 불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끝난 걸 느껴지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직까지도 해방신학이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지주, 군부, 카톨릭교의 거대한 삼각 트라이앵글을 깰 방법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카톨릭 사제들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나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어요? 돈만 많으면 정말 살고 싶어도 돼요. 내가 콜롬비아에 있을 때 20년 전에 교환학생 있을 때 나이트를 가는데 거기서 내 같은 자 한 명이 말싸움하다 다른 사람 총 쏴 죽였어요. 진짜 내 눈앞에서. 그 다음 학교 그냥 다녀요. 아무 문제 없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브라질에서 1994년까지 부인을 죽이는 게 합법이었어요. 그게 그 법이 폐지되면서 뉴욕타임스까지 기사가 실렸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어떤 경우에 합법이냐? 부인이 내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부인을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인을 죽여놓고 이혼이 안 되죠? 아니면 이혼하면 유자를 많이 부르죠? 그 부인 죽여놓고 좋은 변호사 사용해가지고 그 부인이 내 명예를 더럽혔다는 걸 증명을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갑자기 좋아하는 게 묵구이 나박서 있어요? 자, 나치즘과 강한 나라예요. 남성 우월주의가. 자, 그 법이 폐지되니까는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브라질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우파울로에서 빈민가 경찰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콜롬비아 보고타 빈민가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와요. 대지 우리 같은 데서 살아요. 하루에 임금이 1불도 채 안 돼요. 살아가요.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가능성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물론 가끔가다 선거 중에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 이양 들고 나중에 뭐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정말 가난가다 한 명 나오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혈연이 여러분들이 집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그런데 행복할 거라고 그랬죠. 돈 많아도 행복해요. 돈 많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돈 없는 사람 행복 안 할 거 같죠? 정말 행복해요. 내가 그 콜롬비아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그 보통 일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1불이면 되니까 한 달에 한 30불, 많아야 한 100불 이상 안 줘요. 있는데 그 사람들도 행복한 게 오는 사람들도 한 달씩 안 온대요. 그러면 다시 휴가가 안 돼요. 한 달씩 놀러 가고 아무리 돈이 없고 해도 자기가 신분 상승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왜 불행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고대 들어가려고 서울대 들어가려고 영대 들어가려고 과외했을 거야. 과외했지. 과외 안 했어? 대학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어? 안 다녔어? 과외 안 했어요? 행복했어요? 과외 다니면서? 행복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서 좋은 직장 취업해야 되고 내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내 친구가 뭐 외모고시 패스했다 막 배 아파야 더 배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요. 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배가 아픈 게 그냥 성취 욕구가 강해서 그래요. 결혼했는데 친구는 기사 딸이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월급 200, 300 받으면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서 아직 집을 못 샀어. 그 친구는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집을 검을 물려받아서 배 아플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아프죠? 배 아프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열심히 일해도 승진 못하면 탈락되고 내 동기가 이사 선수대 번역을 배 아프고 승진. 그러니까 안 걸리는 거야. 내가 요새 그 기업 일들 많이 아는데 좀 불쌍한 게 현대고 삼성이고 보면은 11시, 12시 퇴근하고 또 술 마시다 들어가고 새벽 5시, 6시 정말 직장을 가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도 이사, 상무, 승진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내가 하는 사람들 이사에서 좋아하는데 한 1년 만에 잘려가지고 애들 고등학생인데 눈물 꺼벅꺼벅 대고 있고
많아요. 내가 주위에 많이 봤어요. 최고위 과정 운영하면서 그래서 최고위 과정 보내놓고 이사진지에 놓고 바로 최고위 과정 하고 있는 잘리더라고요. 많아요. 많아. 취업해도 여러분들 동기 중에서 이사까지 오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고 100명 몇 명 안 되고 그 중에서 안 되고 상무까지 가는 사람 정말 안 되고 정무까지 가는 사람 100명, 동기 중에 100명이랑 한 명 나올까 말까고 50대 중반까지 버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무한 경쟁이에요. 심각하죠? 내가 주위에서 요새 기업체 사람들 일을 같이 많이 해서 하는데 정말 심각해요. 내 동갑내기들이 내 또에 되면은 나보다 10년 더 늙어 보여요. 자, 그런데 불행할 것 같지요? 힘들죠? 우리나라 그래서 많이 성취해놨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원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자전거 있죠? 자전거는 두 발다리를 막 돌리다가 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우리나라는 상황이 두 발다리 자전거라서 우리가 열심히 파들을 밟아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가진 게 뭐 있어? 지하철 있어요? 남미 이렇게 놀고 먹어도 지하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러는 가요. 내다 팔면 되니까. 한 가지 한국화가 느끼는 게 이 모든 기대치의 얼타갈부터 포기해버려요. 내가 공부해서 뭐해? 내가 노력해서 뭐해? 그냥 인생은 어떻게 되면 누르려다 즐겨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행복해져요. 그럼 대지주, 상류층, 비교할 생각도 아니고 그렇게 될 생각도 아니에요. 어차피 인정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C가 틀리다, P가 틀리다 인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콜롬비아도 다 메시지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백인들이에요. 콜롬비아 기업인들, 페루 기업인들, 상사하고 정치인들 만나고 보면 미국인들랑 똑같은 백인이, 완벽한 백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수의 백인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라틴 아메리카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그냥 가정부로 살래, 나는 그냥 전기 안 나오는 대로 살래 하면서 인정하고 살면 행복해져요.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이고 그래서 의지해야 될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종교예요. 신앙, 종교. 성모 마리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예요.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은 나중에 그래서 스페인이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 학살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카톨릭 교회 이름으로 학살과 고문을 자행했어요. 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고문당하고 학살당할수록 믿을 때는 성모 마리아하고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바뀌었어요. 이게 라틴 아메리카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멕시코에 보면 택시 기사에 단지 꽂혀있는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 스페인 집에 있던 펜트마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마리아 항상 있고. 자, 그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이었어요. 그 라틴 아메리카 이해하려면 앞으로 하겠지만 부권부재인 사회예요. 부권부재인 사회에서 믿고 의지할 거는 어머니 상이 바로 뭐죠?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거를 이해하고요. 그 모든 정치 개입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게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카톨릭 교회는 사실 남성 중심의 교회, 여자가 사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사도 교황이 된 프란체스코인가요? 처음으로 세족식, 부활절 전주 목요일이 세종 목요일이고 교황이 신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던 전통에 따라서 교황은 누구의 후예예요? 베드로의 후예죠?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신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전통이 있어요. 카톨릭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여자의 발을 처음으로 씻겨줬어요. 한 번도 여자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처음으로. 2000년 만에. 그만큼 뭐예요? 남성주의 문화가 강하다는 거죠. 카톨릭 교회, 라틴 아메리카 이해하려면 마치스모 들어봤죠? 남성주의의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부권부재의 사회. 그래서 그런 부권부재의 사회에서 왜 부권부재가 사회인지 나중에 정복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정복 중간고사 이후에 철저하게 부권부재의 사회였어요. 그 부권부재의 사회에서 그 부권을 채워주는 건 누군지 아세요? 가부장적인 권위를 지닌 까우디오라고 했었죠. 스페인에서는 그 스페인의 까우디오가 정복자의 얼굴로 하느님의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지주가 되고 정치의 권력을 줘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요. 여러분들이 내 땅의 웅노들이에요. 노예들이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나치 아메리카 20세기 초반까지 멕시코에서조차도 농부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전부 내 거예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일꾼이면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자분들은 아무데나 건드리고 싶대로 건드리고 나이가 태어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웨스티고 세우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로 아버지 못 부르고 그냥 주인님으로 불러야죠 평생.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대지주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 무수한 전체를 아버지 이 역할하는 거예요. 가부장. 여러분들이 남편에 있어도 내가 가부장 역할을 대신해요. 철저하게. 거기다가 카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거를 뒷받침해줘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게 몇백 년 동안 나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지속됐고, 그런 거 뭔가 의지할 때 필요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때요? 철저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야. 대지주.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따뜻한 어머니 품이에요. 그게 어머니 품이 바로 어디예요? 성모가대예요. 나치 아메리카에서 성모가대 어떤 건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플라멩고. 이 플라멩고 한번 노래 한번 들려볼래요? 노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플라멩고가 환희와 열정의 노래라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노래인지. 세비야예요. 그 플라멩고 중심지고 플라멩고를 춘다고 하면 실제는 플라멩고를 노래한다고요. 지금 플라멩고를 노래하는 거예요. 깡까 플라멩고. 그래서 보통 한국의 판소리처럼 남자가 추임새를 넣어주면 여자가 가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플라멩고의 기본은 노래거든요. 춤보다 노래 우선이고 그 다음에 춤이 곁들여지는 거고. 플라멩고 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이 넘쳐요. 하지만 저 노래는 사실은 어떤 노래냐면 들어보세요. 노래 가사를 그냥 듣지 못하고 사편지 할 때 판소리 지면 어때요? 판소리가 어때요? 신나요? 아니면 어때요? 애절해요? 애절하지. 플라멩고는 사실은 애절한 노래예요. 판소리처럼. 잘 들어보세요. 쥐어짜듯한 가슴소리에서 쥐어짜듯한 노래가 플라멩고거든요. 플라멩고가 뭐냐면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탄생한 노래, 춤을 거치는 노래고, 왜냐면 남부 안달루시아는 800년 동안 이스라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탄핵을 겪었어요. 그 1990년 같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해방을 됐지만은 정치와 경제적인 권력은 다 누가 접근했어요? 안달루시아 사람들이 남부에 아니에요. 카스티아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해버렸어요. 따라서 같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해방을 했지만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북쪽에서 카스티아 사람들이 독점을 했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요. 아까도 그렇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이 맺힐 수밖에 없겠죠. 그 한을 강기고 노래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노래는 딴때 홀도라고 하거든요. 딴때 홀도가 뭐냐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슴 소리를 해서 외친 사람을 그 표출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표출시키래 표현을 항상 이중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했죠. 한은 표출시키래 밖으로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춤으로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춤 볼 때 굉장히 신나죠? 하지만 노래 어때요? 춤이에요.
제 표정을 입고 있지만 우리 자체를 굉장히 한이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부 안다루시아 사람들은 사실 금발이 없어요. 금발이고 꽤 북부로 올라가면 전부 금발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부는 세계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피가 섞였고 북부는 피가 섞이게 됐어요. 인종적으로 사실 틀려요. 스페인 북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금발이 많고 더 북쪽지가 한타우리아죠. 이쪽으로는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까만데 까만 머리 같고 남쪽에도 마찬가지로 미디아라고는 금발이 많고 밑에로 시칠리아는 어떻게 돼요? 까만 게 까무잡게 지가 많죠? 됐어요. 끝나고. 그래서 항상 이중영인 가치가 혼조한다고 그랬죠? 찍는 사람이 보니까 영화는 저작권 때문에 장악밖에 못 찍는데 이거는 내가 찍은 거니까 저작권 없어요? 저작권이 무서워요. 또 안 먹힌다 이게? 플라멩고, 깐테 혼도라고 하죠. 가슴에 쏘는 깐테 혼도라고 해요. 발음이 혼도예요. 스페인어로. 슬픔과 환희가 교차하죠. 슬픔의 정서를 어떻게 해요? 환희의 정서로 승화시킨 거예요. 슬픔과 환희가 교차하는 것도 플라멩고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사실은 모든 현상에서 두 개가 교차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전 세계 그리스 비극 작품 있죠. 그렇죠? 오디푸스 콤플렉스 알죠? 그리스의 비극. 자, 영국의 비극,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거,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이죠. 모든 서양의 유럽의 희극 작품에, 그 영국 작품에 비극이 있어요. 스페인만은 비극이 없어요. 스페인만은 비극이 없어요. 트라이 코미디라고 해서 문학 장르의 15도는 희 비극만 존재해요. 희 비극이요. 왜냐? 이거 스페인에서도 웃기는 게 비극을 원할 때도 희극이 같이 웃는 걸 만들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 뭐냐면 라 셀레스티라는 건데 책에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책에도 나오는데 이 책 몇 페이지 보냐면 셀레스티나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라 셀레스티라는 영국 작품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스페인 문학사에서 유명한 영국 작품인데 라 셀레스티나 내용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거의 비슷해요. 이 라 셀레스티나 내용은 뭐냐면 요거를 모방해서 셰익스피어가 요거를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 사랑하다 죽죠. 이 주인공도 사랑하다 죽어요. 근데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을 때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 주인공이 죽을 때 영국 작품이에요. 공용 작품이에요. 관객들은 폭소를 터뜨려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지간인데 이 집안은 유대인 집안과 귀족 집안이 만나요. 만나지 못하는 만남인데 만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죠? 남자가 이팔 청춘의 남자가 만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매일같이 사다리를 타고 여자 방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사랑을 나눠요. 매일같이 30일 동안 쉬지 않고 30일 동안 남자가 여러분도 더 젊은 나이 얼마나 젊겠고 건강하고 힘이 좋겠어요. 하지만 30일 동안 매일같이 사랑을 나다 보니까 남자가 체력적으로 힘이 딸리겠죠. 30일째 된 날인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2층이니까. 근데 막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는 자기를 잡으러 오거나 발각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소리에 힘이 풀려서 30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 힘이 풀려서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저 그걸 보고 가족들이 울까요? 울까요? 웃죠. 자기 남자친구가 사다리 떨어져 죽으니까 여자가 그걸 보고 자살해요. 독을 먹고. 슬프죠. 근데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죠. 바로 이게 스페인 비극의 특징이에요. 비극인데 주인공이 죽으면 또 대표적인 게 돈 후안. 오페라도 만들었죠. 돈 조반이라고. 돈 조반이 오페라가 뭐냐면은 스페인이 돈 후안 떼놀이라고 돈 후안이라는 연극 작품을 오페라를 만든 거예요. 돈 후안. 오페라 갔으면 알겠지만 어때요? 여자 뒷공문 쫓아내고 수많은 여자가 관대해죠. 결국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겁탈한 여자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게 석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돌이 사람으로 변해서 결투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요. 근데 그 결투 장면도 웃겨가지고 보면서 돈 조반이가 죽지만 돈은 안 죽지만 사람들이 웃어요. 어때요? 비유인데도 식으로 순화시키죠. 이게 스페인의 특징이에요. 스페인에선 비유이 없고 뭐만 있다? 희비음이나 문화적인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문화적도 스페인 어때요? 모든 두 가지 가치가 어떻다? 혼합된다. 슬픔도 뭐로 혼합돼요? 기쁨과. 플라amen고도 그렇잖아요. 투어에서 어때요? 삶과 죽음이 교체하고 투사가 투장에서 투어에 갇히잖아요. 사람들 슬퍼할 것 같아요. 덜 강하고 더 좋아요. 나도 아는데 투어 솔직히 기다려. 오늘 투어 설명 안 다치나? 뭐 굉장히 했는데 성과 그러냐? 사람 덜 강해요. 여러분들 나를 비우고 한번 가보세요. 투에 빠져들면은 그렇게 돼. 스페인은 모든 이중적인 가치가 교체한다. 이런 전통이 그대로 어디 전해져요? 라틴 아메리카에 그대로 심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둘 게 뭐야? 이중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거짓과 진실이 혼돈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거니고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수업 전에 계속했죠. 가우디오의 관광화, 지역주의적 특성 다 했죠. 87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책에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책 87페이지 보면은 8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줄. 밑에서 11줄. 스페인의 국왕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군주가 향유할 수 없었던 보다 강력해진 권위. 즉, 자국 내에서의 이교도와 싸워서 승리한 국왕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했죠.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중앙 집권을 확립해요.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을 확립하는 게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프랑스와 영국과도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요. 스페인 국왕의 권위는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의 권한보다 더 강력했고요. 영국 왕보다 강력해요. 유럽 역사상 스페인의 국왕처럼 그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들이 왕권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또는 이교들을 몰아내고 어때요? 하느님의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스페인 국왕은 카톨릭 교회를 터치할 수 없게 됐고 1492년 이후에는 심지어 카톨릭 교회가 뭐까지 포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카톨릭교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다? 로마 교회가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성직자들, 카톨릭 교회 성당의 신부님들 임명권을 원칙 누가 갖고 있다? 로마 교회한테 있어요. 서울대교구장이 누가 될지, 추경이 누가 될지, 그걸 누가 다 임명해? 로마 교황이. 스페인만은 위에 가요. 1492년 이후에 그 모든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시킨 이교들을 몰아내고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로마 교황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뭘 포기하냐? 성직자 임명권을 포기해요. 어디서? 스페인과 스페인이 정복한 모든 땅에서. 따라서 스페인의 국왕은 로마 교황 이상의 권한을 손에 쥐고 나중에는 카톨릭 양왕의 손자가 카를로스 황제가 로마 교황청을 습격해가지고 포위한 다음에 로마 교황을 말다르 아래 무릎 꿇려요. 그리고 수녀원을 로마 교황에 대한 모독으로 군인들이 매운 물로 만들었고요. 수녀원에 창녀를 갖다 놓고 군인들한테 거기서 성적 타락을 시켜요. 로마 교황에 대한 모독으로.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알겠죠? 그 와중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게 누구냐? 헨리 8세 영국에. 그래서 성공을 만든 거였고. 자, 나중에 또 수업시간 할 건데, 자, 스페인 국왕이 얼만큼 막강인지 알겠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와 스페인이 정복한 모든 땅에 스페인이 들어서 카톨릭 교회의 신부들은 로마 교황의 눈치를 볼까요? 스페인 국왕의 눈치를 볼까요? 스페인 국왕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더더욱 스페인이 지배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톨릭 신부들과 정치 권력이 위탁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요. 오늘 언제까지 이어진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하나의 전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신부들은 로마 교황이 아니라 카톨릭 부모한테 잘 보여야지 추기경도 될 수 있고 대교구장 될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스페인에서 중세까지는 가우디오 봉건 영주의 관이 가했다고 했죠. 1490년에 이게 전부 무너지면서 봉건 영주를 전부 무너뜨리고 가우디오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돼요? 스페인 국왕이 효율적으로 제압하면서 중앙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죠. 자 그렇고요.
앞도 보세요. 이단 프로테스탄트 유럽에 대항하는 카톨릭 신앙의 수호자로서 스페인이 앞으로 맡은 역할은 바로 이 레콩키스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800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이교도의 싸움, 전쟁 경험이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에 도입이 돼요. 라틴아메리카 정복에 도입이 됩니다. 여러 번 무산되긴 했지만 결코 파괴되지 않던 이 레콩키스타는 스페인이나 스페인계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기원이 되었다. 너무나도 파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가 자랄 틈이 안 보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이 너무나 강력해져요. 그리고 시민계급이 성장하지가 못해요. 시민계급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시민계급이 성장한다고 했죠? 스페인에서는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해요. 왜?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지 못해서, 자본가 계급이 성장하지 못해서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못해요. 유럽에서, 서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이에요. 그 다음 포르투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70년대까지 뭐가 있었어요? 군수부 독재가 있었어요. 70년대까지 스페인 어때요? 프랑코 독재가 했었어요. 몇십 년 동안 프랑스라는 사람이 독재를 했었습니다. 서유럽에서 20세기까지 군부 독재가 펼쳐진 나라는 유럽에서도 이베리아 반도밖에 없어요. 포르투갈과 스페인. 바로 무슨 전통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통 때문에.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페인을 어떻게 비웃었는지 아세요? 피레네 산맥 남쪽이, 피레네 산맥이 프랑스와 스페인에 갈라요. 피레네 산맥 이마는 아프리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비하할 거는 거죠.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겠어요? 민주주의가 꽃피운 적이 없던 나라. 1970년대까지 스페인 관광 안 갔어요, 아무도. 1980년대 내가 88학번이거든요. 그때까지 스페인 관광 안 가는 게 독재 정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독재 국가에 관광을 가. 고문과 납치, 테러 이런 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스페인의 유명한 시인도 납치돼서 죽였어요. 프랑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유신 독재하고 비슷한 상황이 한국도 똑같이 시스템인데 누가 관광을 가겠어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그래서 스페인 관광이 활성화된 게 언제냐? 19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되니까 관광을 많이 가죠. 옛날엔 안 왔습니다. 요새 한국 민주주의가 되니까 관광이 많이 오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에서. 자, 스페인이 이렇게 관광국가로 오른 거는 얼마 안 돼요. 1990년대 이후고요. 지금은 스페인 옛날 얘기가 있지만 하긴 한국도 여러분들 믿겠어요. 얼마까지 대학 교정에 형사들이 잠복해 있고 학생들이 막 끌어가고 고문받고 내 친구들 중에서 고문받아가지고 아직 재고시 못하는 분명히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정신 이상하더라고요. 고문 후유증으로 꼭 그런 사람이 몇 명씩 타는 게 바로 80년대까지 됐어요. 근데 지금은 90년대 이후는 완벽한 민주국가로 탈바꿈을 했죠. 자, 그래서 스페인하고 한국하고 스페인도 되게 비슷해요. 민주화된 시기도 비슷하고 경제 발전 시기도 비슷하고 88년 한국올림픽, 92년 발산올림픽, 올림픽도 비슷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한국하고 스페인 민족성 틀릴 것 같죠? 행전 틀린데 내가 스페인을 알면 알수록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 많은 나라 이중적인 가치가 공존하는 게 스페인 것 같죠? 사실은 한국 스페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참 자기들하고 비슷하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친절 안 해 보이는데 알고 나면 술 한잔 하면 너무 10년 된 친구처럼 하고 웬만한 거 풀어주고 얘기하고. 자, 일단 1492년에 라틴아메리카의 최대의 제국을 형성해가지고요. 로마, 게르만, 기독교, 이슬람, 유대문화, 인디오문화, 아스테카, 말, 잉카 이 모든 게 합쳐진 복합적인 다원주의 문화를 어디서 이룬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룬다. 이 수많은 문화가 합쳐진 게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문화예요.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는 동시에 세계 유일 3대 유일신 문화가 공존했던 거예요. 유대교, 카톨릭교, 이슬람교 3대 유일신 문화가 3대 유일신 종교가 같은 땅에서 공존했던 건 인류 역사상 스페인이 유일했어요. 스페인 1492년 이후에는 이런 경우가 현재까지 절대 없습니다. 공존했어요. 한 국가 안에서 평화롭게 때로는 싸우면서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싸우면서 3대 유신 문화가. 자, 카톨릭 양왕이 죽어요. 1492년 카톨릭 양왕이 위대한 어쩌라미죠. 이교들 몰아내고 콜럼버스가 신비를 발견하고
카톨릭 양왕이 죽은 다음에 딸 후아나가 왕위를 계승해요. 카톨릭 양왕이 막내딸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딸이 후아나, 막내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의 부인이 캐서린이 왕이에요. 막내딸은 헨리 8세하고 결혼하고 결국 이혼당하지만 이혼당하고 헨리 8세가 누구랑 결혼해요? 천일의 애랑 결혼하고 그 큰딸은 스페인이 왕이 되는데 카톨릭 왕은 사실 불행한 게 막내딸은 이혼을 당하고 큰딸은 광녀예요. 미친 여자예요. 이름이 뭐냐? 후아나 라 로카. 미쳤다는 뜻이에요. 왜 미치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결혼했다고 했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했죠? 둘 사이에서 이명박 박근혜 사이 자식이 태어났어. 부모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미워해요? 카톨릭 양왕은 부부였지만 서로 간에 정적인 관계였어요. 끊임없이 정적이에요. 완전 정치적인 대립관계였고 서로 쓰는 언어도 틀렸고 딸이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정략 결혼이었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이름이 뭐였냐면 조각같이 생겼대요. 펠리페 에르모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름 자체 별명이 아름답다 붙었어요. 너무너무 조각 같았는데 얼굴과 힘들고 바람기가 다분했어요. 수많은 여자를 건져요. 근데 이 후아나는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었고 너무나 남편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남편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편한테 사랑을 원했고 이 여자가 위에 원했던 건 왕위도 아니었고 오로지 남편만의 사랑을 원했어요.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었고 평생 받아보겠다는 사랑을 남편한테 기대했었는데 그 남편이 끊임없이 바람이 폈고 자신이 침대에서 자신이 하녀와 섹스를 하는 거를 다 버리고 나가요. 그 순간 미쳐요.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슬프죠? 불쌍하죠? 자, 그래서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자 열병으로 죽거든요. 시체 매장을 거부하고 남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순간부터 남편이 죽었으니까 오로지 이 남자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그 남자를 꼭 안고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시체가 썩는데도 그걸 놓아줄 생각을 안 해요. 이 남자는 이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이 이 남자 거라고. 정신병자죠. 그래서 결국은 성의 여왕인 이유로 잉태가 돼요. 더 불쌍한 거는 카톨릭 양왕 중에서 부인이 먼저 죽고 이사벨 여왕이 먼저 죽어요. 남편이 어떡하냐? 페르난도 왕이 딸이 왕위를 차지하고 싶어요. 남편은 어디 왕? 아라고니 왕. 부인은 카스티아의 왕. 아라고니 왕은 절대 남편이었지만 자기 부인이 카스티아를 차지할 수 못하게 돼요. 부인이 먼저 죽으니까 딸을 폐위시키고 정신병을 핑계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는데 내분이 벌어져요. 나중에 할 거고 뭐 그런 과정 중에 어쨌거나 그런 과정 중에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손자인 카를로스 1세가 16세의 왕위를 계승해요. 근데 이 사람은 스페인을 부자 못했어요. 태어난 곳이 오늘날이 그 벨기에 지역이에요. 16세 때 처음으로 스페인 땅을 밟아봐요. 스페인을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스페인 왕위에 오르지만은 스페인에 정착한 기간은 평생 동안 얼마 안 돼요. 1년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내요. 이 사람이 신경 썼던 거는 유럽 경애에만 신경 썼어요. 이 사람이 제비했던 영토, 유럽 군주국이 세계 최대의 제국 건설이에요. 독일, 네덜란드,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디아, 북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필리핀, 관, 사이펜이 왕이래요. 아직까지도 유럽에서 전 세계 역사가 이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할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유명인이에요. 로마 황제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중국도 이런 적이 없었고 얼마나 넓은 영토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세속적인 권력과 기독교의 정신적 권력을 접목시키려고 해요. 이 사람 살아가기 전에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전쟁에 적은 적이 없어요. 거의 죽을 때까지 마비에서 지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끊임없이 마비했고 정말 유명했고요. 헨리 8세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헨리 8세의 고민은 이 사람이 언제 영국을 침공할지 모르는 게 노를 저릴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위대했던 왕인지 알겠죠? 위대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은 이 땅에 실현되고 마침 이때 뭐야?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프로테스탄테로 선언한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싸울 거예요.
그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신교 국가랑 힘을 합쳐서 이 사람한테 대항해요. 그래서 전 유럽이 스페인인데 반 스페인이 구도로 벌어져요. 그래서 스페인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싸우고 다음번에 전쟁도 지지 않고요. 로마 교황까지 무릎을 꿇어요. 프랑스의 프랑스 왕도 이 사람한테 폴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프랑스와 왕이 자기 아들한테 너무너무 원통해서 물어낸대요. 너의 원수는 누구냐? 프랑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한테 복수를 하는 게 프랑스와 왕이 평생 소원이었고 결국은 그 후대 꿈을 이룬다. 자, 헨리 8세도 그 꿈을 이뤄요.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은 무적 함대를 어떻게 돼요? 폐기시키죠. 스페인 영광이 끝납니다. 스페인 영광이 100년도 안 가요. 정말 위대한 국가 이루는데 그 위대한 국가가 100년밖에 안 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유대인 추방.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 안 했다면은 이 위대한 권력이 몇백 년 갔을 텐데 이게 이 영광이 100년이 채 못 간 게 단 하나예요. 유대인을 추방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추방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고 그 유대인 추방 결과 때문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영국의 런던이 세계 국민 중심지로 바뀌어버려요. 스페인에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가요. 아직까지도. 단 이유 하나, 스페인의 유대인 추방. 추방된 유대인이 어디로 가요?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입니다. 거기서 금융업을 부활시키고 산업을 부활시켜요. 스페인의 금융업과 산업은 쫄딱 망해버리고. 여러분들 유대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유대인 함부로 한 사람 치고 성공한 국가가 없어요. 독일이 유대인만 안 그랬으면 2차 세계를 그렇게 지지 않았을걸요? 로켓 기술 전부 누가 개발하는 기술이에요? 유대인들이죠? 2차 세계 끝나고 전부 미국이 데려갔죠? 그럼 뭘 만들어? 원자폭탄 만들었죠? 원래 독일들이 2차 세계 원래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로켓도 누가 제일 먼저 독일에서 누구예요? 유대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 어쨌거나 2장 보도록 할까요? 나 참고로 참고로. 이게 뭔지 아세요? 합스부르크가 왕이 가히 문양이에요. 합스부르크가 들어봤어요? 위대한 500년의 역사.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가는 500년 동안 전 유럽의 왕실을 지배해요. 그 영광이 시작된 게 바로 이 카를로스, 스페인의 카를로스 황제 때예요. 카를로스 황제는 합스부르크가 출신이고 이 사람 때부터 이 합스부르크가 스페인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표에서 전 유럽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두 마리죠. 합스부르크의 상징은 독수리고 독수리가 두 마리가 뭐냐면 한쪽은 동쪽, 서쪽을, 한쪽은 동쪽을 말해요. 서쪽은 어디 의미해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왕위를 의미하고요. 동쪽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태리 왕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합스부르크예요. 나중에 합스부르크가 스페인의 지배를 상실해요. 그때부터는 합스부르크와 문양이 독수리 문양이 하나로 바뀝니다. 이 영광이 끝난 게 언제냐?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비인 부부, 합스부르크와의 오스트리아죠. 그 빈 부부가 세르비아 있죠? 오늘날 유고슬 세르비아의 청년들한테 암살당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러면서 합스부르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르비아, 보스니아, 유고슬라비아는 유럽이 화약고였어요. 플러스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의 화약고가 하나 늘죠. 그게 뭐냐? 그 이스라엘 쪽이죠.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인종 갈등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왜 유럽의 화약고냐? 그 발칸반도는 서로마 제국이 원래 지배하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지배했었는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 전국당하죠. 이슬람이 생기죠. 기독교와 카톨릭과 로마 정교회와 이슬람이 공존해요. 종교가 틀리면 공존을 못해요. 민족이 틀리면 공존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인종 말살 정책이 이미 19세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까지 여기서 지금 그랬었죠. 자, 나중에 2장 보도록 하세요. 둘째 바다. 자, 이거는 뭐 1장에 많이 있던데 자세히 안 할게요. 자,
622년에 마호메트가 메디나 입성해서 헤지랑 이슬람 기원 원년, 이슬람에서 622년이 기원 원년이에요. 우리 서구에서 어때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00 몇이에요? 13년이죠? 그럼 기원 원년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기원 원년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 서기를 쓰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이슬람 있는 사람 2013년은 굳이 기원답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원 원년으로 삼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화날 거야, 안 날까요? 화나는 거. 종교적인 분위기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수님 탄생 인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슬람에서 어때? 여기가 뭐예요? 기원 1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몇 년인지 알고 싶으면 무조건 서기에는 마이너스 622 하면 이슬람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슬람 세력 동로마 제국 최후의 거점 카르타고를 점령해요. 혜진아 잠깐 지도 한번 볼래? 여러분들 첫 시간에 카르타고 했죠? 카르타고 어디예요?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포에니 전쟁이죠? 세계지도. 확대해 볼래? 카르타고. 자, 요게 카르타고예요. 이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했어요? 보통은 로마 제국 멸망했다면 400 몇 년에서 5세기에 멸망해서 답하는 거의 그건 아니에요. 그때 멸망한 건 서로마 제국이지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멸망한 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5세기예요. 동로마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해요?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하죠. 동로마 제국이 수도가 돼요.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오늘날 터키 수도. 다시 말해서 그쪽한테 오스만 투르크한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5세기까지 로마 제국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판도가 이만큼이나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판도예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정말 로마 제국이 부의 원천은 어디였냐면 이집트, 이 터키적 있죠? 오늘날 예수님이 나올 때 뭐 바오로전서 뭐 전도하고 나오는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이 배경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베드로밖에 없고 대부분 바로 터키적 있죠?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많이 하는 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성지들이 다 어디 있다? 여기에 있어요. 성모 마리아 하늘 숭상한 곳도 이곳에 있고 모든 성지가 다 이곳에 모여 있고 다른 이집트하고 여기 요 지역이 뭐예요? 요 지역이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로마 제국한테 중요한 거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었고 런던에서는 적자였다고 해서 영국의 식민지는 적자였대요. 항상 들어가는 돈보다 나오는 돈이 적자였고 재정 적자였고 스페인이 그나마 미리 나왔고 하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못 사는 속주.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속주 장관을 제일 선호했던 데가 어디냐면 이집트나 이 터키나 이쪽이에요. 시리아 총독으로 가면은 1년 만에 3대가 먹을 돈을 모았대요. 1년 만에. 하지만 스페인이나 이런 프랑스나 가면은 갈리아 속주로 가면은 생길 게 없었대요. 워낙 못 사는 속주여서.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는 속주였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로마가 후대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게르마니 침공의 국경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데요. 군사들이 침략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서 로마 제국이 나는 게 아예 이쪽을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방위를. 포기하고 동로마 제국으로 수도를 게르만족이 내려오니까 수도를 이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요. 동로마 제국이 방위한 모든 걸 하고 서로마 제국은 사실은 거의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데 따라서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건 사실은 동로마 제국이 모든 부를 이어갔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15세기까지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카르타헤는 누가 점령했죠? 포에니 전쟁에 때문에 승자가 누구였어요? 로마였죠?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해요. 그렇죠? 이 지배가 언제까지 이어져요? 바로 몇 년도? 그 PPT 몇 년도 나왔어요? 카르타고가 언제 이스라엘에 넘어가요? 697년까지는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동로마 제국이 지배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이걸 뺏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가 누구한테 제해권이 넘어가요? 이슬람한테 제해권이 넘어가요. 따라서 이때부터 동방과의 모든 교역은 누가 장악한다? 이슬람이 장악해요. 따라서 뭐 신라가 있고 고려가 있고 이때부터는 전부 오는 무역 상대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 세력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가 뭐하고 일치해요? 신라말 고려하고 일치하죠. 신라 말기부터 고려에 그래서 누가 많이 등장해요?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설화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고려, 뭐 설화 이런 이슬람이 등장하는 게 상목에 등장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그게 뭐냐면 지중해 제해권을 누가 장악해요? 이슬람이. 그래서 모든 동방과의 교역을 누가 장악한다? 이슬람이 장악해요. 그럼 기독교 쪽은 어떻게 돼요? 점점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되고 동로마 제국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죠. 이슬람은 모든 부를 획득해요. 그러면서 점점 국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부를 추측해요. 동방과의 무역을 하면서. 자, PPT 다시 볼래요? 그리고 711년에 이슬람이 침공해서 스페인을 침공한다고 해죠. 해방로의 출신 타릭이 선봉장이 돼서 되고 이 타릭이 눈이라는 뜻이 받은 거예요. 지브랄타르죠. 타릭이 눈을 이슬람어로 하면은 지브랄타. 그래서 거기서 지브랄타가 나왔고요. 안다루스는 하나의 강력한 왕국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구성은 소수의 아랍인과 다수의 베르베르인이 구성되는데 이 민족 간 갈등 때문에 결국 안다루스 왕국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조그만 국가들로 분열된다고 했죠. 10여 개의 소왕국. 자, 여러분들 미로시드, LCD 영화 봤죠? LCD 바로 봤던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한 10여 개의 소왕국이 존재할 때, 그래서 왕국끼리 서로 돕고 뭐 했던 이럴 때였죠? 이때는 LCD 영화 봤으면 알 거고, 알폰소 6세가 이 틈을 타서 똘레를 정복해. 알폰소 6세가 누구였어? 영화에서 산초의 동생. 자기 형을 암살한 그 알폰소 6세고, 억지로 미담이 남겨요. 그리고 여기서 기독교 왕국이 계속 남아하니까, 무섭게 남아하니까, 북아프리카의 알모라비드 술탄에게 지원 요청했죠. 여러분들, LCD 영화 봤을 때, 북아프리카에서 검은 천을 들어서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죠. 바로 그게 누구예요? 북아프리카의 알모라비드의 존재예요. 결국은 알모라비드가 스페인을 침공해요. LCD는 거의 막아냈지만은 결국은 이슬람 알안데루스 전역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서 10여 개의 타이파들이 다 이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다시 하나의 왕국을 통일해요. 그 발레시아는 LCD가 정복했지만 발레시아는 LCD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 세력에 뺏겨요. 자, 고대영 영화 봤었죠? LCD 영화가 이때를 만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남아하고 결국 1212년에 결정적으로 승리해가지고 꼬르도바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이 중심지였던 꼬르도바를 정복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뒤로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꼬르도바. 이게 꼬르도바거든요. 원래는 이슬람의 수도였었는데 13세기에 기독교한테 정복당하면서 포기를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슬람이 성전이 있던 곳을 이슬람이 왕궁이 있던 곳을 이슬람 문양이죠. 이슬람이 왕궁을 뭘로 만들었냐? 성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이슬람인들은 사막민족이에요. 물을 사랑하고 태양을 사랑해요. 그래서 궁전 곳곳에 빛이 들어오게 하고 궁전 곳곳에 어디서든지 물이 졸졸졸졸 흘러 들어가는 소리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소리고 이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해요. 항상 하맘인가? 뭐 이렇게 목욕을 해요. 항상 터키식 베스 있죠. 항상 목욕을 해요. 목욕실에 곳곳에 갖춰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목욕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왕국을 점령하니까 일단 성당을 만들고 성당 어때요? 곳곳에 창문을 좀 막아버려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리고 목욕시설을 전부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물 흐르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성당을 바꿔놓고 스페인 왕이 여기 와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를 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을 이렇게 흉측하게 바꿀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화를 냈대요. 옛날 같으면 여기 곳곳에 빛이 들어오는 곳인데 지금 빛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햇빛이 요만큼 들어오고 말아요. 옛날엔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래요. 근데 지금 봐버려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졌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곳곳에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게 만들었었고요. 전부 이게 이슬람의 왕국인데
성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성당으로 만들어버린 거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살던 곳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을 쫓아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차지한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세기 되면은 결국 이슬람의 영토는 그라나다로 축소된다고 그랬죠. 자, 그라나다를 보세요. 스페인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인데, 이게 전통적인 이슬람 문양이거든요. 그라나다 밖에서 바르는 시가지고, 이 그라나다 앞에 있는 그 사자상인데, 한 가지. 스페인에 있는 이슬람 왕국은 바그다드 칼리프, PPT에 나와있지만 바그다드 칼리프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해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우상숭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석고상을 만드는 건 반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종교를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자상이 등장하죠. 따라서 스페인 이슬람은 어때요? 그만큼 기독교와 교류하면서 스페인 이슬람은 그만큼 많이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자상이 있고요. 이렇게 물이 곳곳에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지만 옛날에는 물이 사방에서, 궁궐 전체에서 흐르게 돼 있다고 그러고,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면은 막 새소리가 지저귀면서 물 흐르는데 정말 천상 소리 같고, 잠이 안 와도 막 졸려요. 막 물소리 돌려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 그라나다 요새거든요. 그라나다 왕국의 요새 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성벽이 내성벽과 외성벽이 있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라나다는 절대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 높은 성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 여기 뚫어도 또 성벽, 여기 뚫어도 성벽, 또 성벽인데 절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었는데 결국은 져요. 그 지는 이유는 외침이 아니라 스스로 물어요. 내부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권력, 삼촌과 조카 간의 권력 다툼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자, 사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자, 여러분들 스페인 가면 꼭 가야 되는 건데, 해가 질 때 반드시 이곳에 가봐야 돼요. 이 반대편이 그라나다 왕궁이에요. 이 반대편에 미라도라고 전망대가 있는데, 그라나다 왕궁을 본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 나면 해질 때가 돼.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은 반대편에서 이 사진이 보여. 내가 사진을 못 찍는데도 그냥 찍어도 그냥 그림처럼 나와요. 근데 여기가 미술관이에요. 그 카를로스 왕이 여기를 정복하고 때려 부시고 미술관을 지었거든요. 이 미술관에 여기를 그린 그림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고 미술관 가서 비교해보면 사진하고 그림이 똑같아. 그러니까 한 포의 그림이 그냥 나와요. 내가 사진을 못 찍는데도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혼자 올라가서 사랑에 빠지든지 사실 사람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고,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특징이 있는 게 여학생들은 보통 바르셀로나 가서 사랑에 빠지고 남학생들은 여기 와서 사랑에 빠져요.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바르셀로나는 스페인보다 더 유럽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이 아니라 굉장히 유럽이에요. 예뻐요, 굉장히. 정말 예쁘고 파리보다 더 예쁘지 못하잖아. 훨씬 더 예뻐.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이국적이에요. 스페인인데 이슬람 풍광이 있고 집시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헤미안적이야.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로 남자들은 여기서 사랑에 빠지고 여자들은 바르셀로나 많이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내 경험이라면 왜 관심 있어 바르셀로나 가는 거? 교환학생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끔씩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2, 3년 만에 돌아오고, 너 왜 2, 3년 만에 돌아오냐면 지금 자기 졸업하고 돌아올 때 뭐 했냐 했더니 사랑에 빠져가지고 같이 2, 3년 있다가 뭐 무슨 일 있어가지고 했다고.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남미 가서는 나 지금 지난 학기에 콜롬비아 가서 2번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교환학생을 갔다가 졸업하라고 눌러앉은 친구가 한 3명을 만났어. 그래서 그때 뭐 결혼해서 아직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을 잘 봐주세요. 이 사진을 잘 봐주세요. 뭐가 보이는지. 이 사진을 잠깐 잘 보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여자는 지금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이 여자. 울고 있죠? 아까 보이는 그 궁절 있죠?
이 안에 있는 미술관에 들어있는 그림을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울고 있죠? 이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어때요? 슬퍼하고 있어요? 안 슬퍼하고 있어요? 안 슬퍼하고 있죠? 이 사람이 그라나다 왕국을 그 성을 스페인 왕한테 내주고 떠나가는 왕의 후계자예요. 얘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우리 떠나가고 엄마죠. 슬퍼하고 있죠? 그 신하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안 슬퍼하고 있어요? 안 슬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또 한 가지. 이 미로 있죠, 여러분들? 이 미로가 만드는 게 이게 이슬람 전통이에요. 지금 프랑스 정원 이런 데 가면 이런 미로 만들죠. 이런 미로 만드는 이런 정원은 원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가면 이런 게 있죠. 그쵸? 제비도가도 있어요. 이건 원래 이슬람이 궁궐 양식이에요. 이게 이슬람에서 스페인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서 만들어지는데 제주도가 이걸 만들어놨더라고. 제주도 가서 내가 금방 빠져나오니까 미로 사람 놀래요. 이 미로의 법칙이 있어요. 미로를 보면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빠져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 원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미로가 있으면 어떻게 빠져나오면 된다? 무조건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조건 자기 왼쪽. 그럼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 미로의 비밀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법칙이고 그 법칙에 따라서 프랑스 사람들이 따라했고 한국에 들여왔다면 그걸 따라하면 되는데 해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빠져나와요. 못하는데 무조건 왼쪽. 우왕좌왕 못 빠져나와.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스페인이 점령하고요. 나중에 종탑 위에 말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말을 타고 올라가서 적이 오나 안 오나 보게 돼 있고 그 성당이고 한데 이거는 창고를 하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거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할게요. 수고했어요.